자, 그 크루비저라는 투자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대차 10년 넘게 들고 있는 소액주주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초초초초초초초 소액주주로 수익률은 대략 100%가 넘어오셨답니다. 와, 이 수익률 100%. 대단하시죠, 그죠? 아, 잠시만요. 갑자기 코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코 좀. 코 좀 잠깐만요. 닦고. 이야, 수익률 100%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추석 무렵 매입한 기아도 60% 수익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랜 기간 현대차를 봐온 이로써 간략하게 본인이 이제 매수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현대차 얘기하시는 거겠죠? 현대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짧게 올려주셨는데요. 지금의 상승은 실적에 대한 재평가 받아주면서 로봇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다는 어떤 기대감이 종목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생각도 한번 어떤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일단 자, 지금 일단 수익 크게 나신 거 현대차 100% 넘게, 그 다음에 기아차도 100% 넘게 수익이 난 점,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익은 항상 옳죠? 예,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펀드멘탈입니다. 펀드멘탈? 말이 어려워서 펀드멘탈이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돈이 있냐 없냐,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꾸준하게 벌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 진짜 눈에 띌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북미 시장인데요. 북미 시장에서 신차만 연간 1000만 대 정도 지금 판매고를 이루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GM, 포드, 크라이슬러 보통 4개의 회사가 1위서부터 4위까지를 점유하는데요. 자, 그리고 나머지 대략 60%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합쳐가지고 대략 60%들을 이 4개의 회사가 점유를 합니다. 그 나머지 업체들이 40% 갖고 나눠 먹거든요. 자, 그 터지는 싸움에서 현대기아차가 처음으로 11%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4위를 기록해요. 마켓쉐어 4위. 이거 어마어마한 실적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당연히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은 세계 3위의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시총은 매우 낮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는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량, 판매량 모두 3위를 석권을 한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자, 대략 800만 대를 생산하고요. 그리고 생산은 800만 대, 생산은 600만 대를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타가 일본 주식 시총 1위인데 대략 430조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만 대략 지금 오르고 이제야 올라서 이제 100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가치는 글로벌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의 어떤 평가 속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주가가 20만 원일 때도 50조가 안 됐습니다. 기아까지 합쳐서 100조 이하. 자,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과연 비쌀까? 자, 그거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품질입니다. 품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딩, 이 브랜딩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가 저가차다,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다, 그건 맞는 사실이긴 한데
이 이미지를 좀 더 세련되고 BMW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것처럼 폭스바겐은 아니구나. BMW나 벤츠처럼 뭔가 럭셔리한 브랜드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현대의 이런 희망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뭐냐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제네시스 브랜딩이 성공해서 점점 판매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소비자들의 평가에서도 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 모델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시장에서는 좀 소외되어 왔던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좀 이제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것도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대차 인도법인. 요것도 잠깐 보시면 좋아요. 현대차 인도법인이 있는데, 그 현대차 인도법인이 그게 시총이 생각보다 큰 기업입니다. 법인 하나가 시총이 커요. 죄송합니다. 코가 잠깐 나와가지고. 자, 현대차 인도법인만 해서 대략 시총이 30조 가량이 됩니다. 자, 24년 재작년이죠. 10월 무렵에 인도 시장에 상장을 했고 현대 시장 가치는 30조 내외. 현대차 지분이 80%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80% 좀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큰 그 반응은 없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분법 이익만으로도 24조의 플러스 효과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볼 때 인도법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인도 증시 사상 최대 4조 규모의 IPO를 추진했지만 현재의 가치는 30조입니다. 그럼 벌써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현대차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미래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현대차가 로봇 회사를 되게 잘 샀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잘 매입을 했고, 그리고 그 매입한 후로 그 AI 열풍까지 잘 타게 됐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라는 건 본인들의 능력만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때를 또 잘 만나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때를 잘 만나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잘 만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요, 구글, 쇼뱅을 거쳐가지고 현대차 정인선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뭐 AI에 대한 열풍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그 후에 AI의 열풍이 불면서 피지컬 AI가 대두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기대감도 증폭시키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거 제가 잠깐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자, 구글 쇼뱅은 거쳐 현대차 정일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했고요. AI 열풍이 불면서 피지컬 AI가 대두되었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로봇, 이게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회사입니다. 사실 그 로봇 업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연스럽고 정교한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을 그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였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차 쪽에 주식이 몰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제가 방송 중에서도 지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당시에 8천억을 주고 샀던 정의선의 지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이 한 2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국 현대차의 지분 구조를 끊어낼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다는 점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상장하게 되면 정의선의 지분만 6조 원 가치, 이걸 현금화하고 그리고 모비스 등에서 보유한 현대자동차 지분을 인수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승계 작업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건 지금 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이거 관련된 기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뭐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관련된 기사가 올라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승계 구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지어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정의선의 지분 7.6%, 그 상속열세를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해결한다라는 기사들은 이미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말로 한번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거를 우리가 정의선 회장이 예상을 했는지, 그걸 뭐 빅피처로 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살 때 정의선이 개인 지분을 넣었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게 만약에 상장이 됐을 경우에는 그 승계 작업의 상속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작업으로 충분할 것이다 라는 부분, 이것들이 현대차의 어떤 지배구조의 그동안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또 이거는 조금 얘기를 좀 확장시켜 갖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삼성과 같은 그런 전략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삼성 같은 경우는요, 그 보통 삼두마차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 개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라는 건 산업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도체, 그 다음 모바일, 가전입니다. 요거를 잠깐 요것도 적어드릴게요. 삼성전자는요, 반도체, 그 다음 모바일, 그 다음에 가전이라는 세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업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에서도 뭐 중요한 사업도 있고 가전도 그렇고 나름대로 다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꾸려가고 있는 게 바로 삼성이고 현대차. 근데 현대차의 경우도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생산과 판매에 주력하는 회사죠, 현대차는. 자, 근데 이것도 적어볼게요. 자, 현대차는 현재 자동차 생산 판매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뭐를 추가시킵니까? 로봇 사업을 추가하죠.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및 UAM 서비스. 요걸 보시면 이게 또 새로운 하나의 핵심 축입니다. 지금 들어와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그 다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율주행 UAM 서비스, 그 다음 구동 모델 서비스, 요게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군이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UAM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리포트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보면 자율주행 플러스 UAM 이런 것들, 그래서 현대 자동차뿐만 아니고 현대건설, 현대그룹주가 동반해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UAM 서비스, 여기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관련된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축, 삼두화차, 1번 자동차죠. 주력이 있고요. 그 다음 로봇 사업 추가하고 있고요. 세 번째, 그 다음 자율주행인 UAM 서비스. 특히 이제 우리가 UAM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전반에 걸쳐가지고 사업 모델입니다. 현대차 그룹 전반에 걸쳐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요. 지금 구독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영상 이거 녹화 떠가지고 올려놓을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풀스펙 사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풀스펙, 모빌리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어떤 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동차, 로봇, 자율주행, UAM 이런 것들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생산해서 생산에 필요한 로봇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것들을 수직 계열화하고 풀 패키지로 구독 모델로 B2C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게 현대차의 어떤 거대한 사업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큰 그림을 좀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건 잠깐 사이드로 빠지는 건데 뭐냐면, 구글이 그렇죠. 구글이 반도체 TPU 생산하죠. 거대 모델 LMM, 제미나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클라우드, 그 다음에 소비자들과 접점이 가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뭐 AI 비서라든가 그런 것들, 각종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계속적인 접점을 만들어냅니다. 구글도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거대한 기업들, 이런 거대한 그룹사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업 모델을 좀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기차 수소 라인업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 내연기관을 떠올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플랫폼으로 이런 모빌리티들이 전환을 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존의 내연기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차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센트럴 라인, 그리고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브 되는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 뿐만 아니고 공장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일거에 바꿔버리기에는 산업적으로 큰 부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종합 예술이다 보니까, 종합 기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다는 기술들, 그 다음 법적인 장치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뿐만 아니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바로 전기차로서의 전환을 하지 않고
기존의 내연기관과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수소차 라인업이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전기차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뭐 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뭐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전기차의 성장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힘든 한계점에 분명히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한계점은 멀지 않아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이브리드라든가 아니면 탄소 제로 베이스의 친환경 연료 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을 활용해서 친환경 연료를 넣음으로 해서 기존의 내연기관의 산업 생태계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저는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제가 코로나 이전서부터도 많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전기차가 나오더라도 내연기관은 끝까지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GM의 메리베라가 몇 년 전 우리는 전기차로만 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안 됐죠. GM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현대차는 왜 당시 그런 말을 왜 안 하냐, 그쪽에 어떤 움직임을 왜 보이지 않냐 라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그걸 잘 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차체 플랫폼은 현대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5위 이런 전기차 플랫폼은 한 5개 정도의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그냥 틀입니다. 그에서 뭐 제네시스를 올려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차량을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 플랫폼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양한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그대로 가더라도 또 하나 뭐냐, 배터리의 효율, 무게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소차를 많이 쓸 거라는 그 생각, 그 아이디어는 계속 유지하면서 현대차는 이미 수소차 액시언트 있죠, 그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스위스 등의 구독 서비스로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슈, 이런 것들도 좀 미리 선점해 나가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좀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자, 아직까지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서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비싼 어떤 고가의 라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출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시장을 점유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재벌 후계자들 중에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벌 후계자들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재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 이런 거 다 빼고요, 개인적인 문제들 빼고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현대 정의선, 인간적인 뭐 그런 거 빼는 겁니다. 그냥 경영 능력만을 봤을 때 하나 김동관, LG 구강모, LG는 아직 조금 지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들을 탑3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정의선, 김동관, 투톱의 역할이 일단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구강모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그룹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재벌의 후계자들, 그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좌우하고 있지 않나, 이 정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돈이 현대차에 몰리는 형국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로봇 회사는 아니요, 자동차 이렇게 얘기하죠. 로봇은 자동차 회사가 잘 만든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메카닉이라 하죠.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터치하고 그것들을 생산에 도입해가지고 실제로 그 성과를 매출로 성과를 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자동차 메이커 아닐까요? 그래서 전 세계 업체들 중에서 자동차와 로봇을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회사 어디다? 바로 테슬라와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자, 전기차만으로는 테슬라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조 능력, 업량, 업력, 역량,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대한 현대차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것들은 테슬라가 따라가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테슬라는요, 가정용 로봇, 그 다음 우주산업, 자율주행에서는 그나마 주력으로 하니까 둘 간의 좀 영역 차이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이 점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서 질문해 주신 현대차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 자동차 업황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살짝 터치하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 이 말씀 올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 한번 끊고 갈게요.